길거리 아무데서나 볼일을 보는 야만인 한국인들이 인도를 무시해? 무한정으로 파업하겠으니 삼성이든 뭐든 당장 나가라. 현재 인도 삼성 공장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파업을 이어나가는 가운데 인도에서 한국과 관련한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돼 인도 전역을 충격의 도가니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출신의 마니샤라고 합니다. 저는 인도의 메이저 언론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은 기사거리가 매우 드물어서 골치가 아팠지만 최근에는 아주 좋은 소식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인도 내의 한국 공장에서 대규모 파업이 일어났다는 소식이었죠. 제 친한 친구는 이곳 삼성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 제게 악덕 기업 삼성을 욕해달라며 연락을 취해왔는데요. 사실 저 또한 한국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기에 저는 옳다구나 싶어 삼성 공장의 파업 문제를 덥석 물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건 바로 한국이 먼저 인도를 건드렸기 때문이죠. 한국은 자신들보다 못 사는 국가들을 무시하기로 유명한 국가로 인도의 유튜브 채널만 가보더라도 한국인들의 이러한 인도에 대한 차별 문제가 수도 없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네티즌들은 인도의 영상들의 인도는 후진국이라는 댓글을 수도 없이 달고 있고 심지어 인도에 방문한 한국인들 또한 각종 야만적인 기행을 하며 인도를 더럽히고 있거든요. 이들은 인도 관광지의 길거리에 대소변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기도 했고 심지어 인도의 각종 불교 건축물이나 문화재에도 어김없이 대소변을 보며 낙서를 하거나 유적들을 훔쳐가는 건 덤이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인도 사람들은 그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인도인들의 경우에도 길거리에 대소변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놈들은 재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인도인들은 남의 나라를 함부로 비하한다거나 하지는 않지만 한국 놈들은 그렇게나 인도인들을 미개한 야만인들이라고 비하를 해놓고 인도에 와서 똑같은 행동을 하며 인도를 더럽히고 있다니 이건 정말 너무했거든요. 조금 이상한 점이라면 인도 영상에 악플을 다는 한국인들은 굳이 자신들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욕설 댓글을 달았으며 인도의 문화재에 대변을 싸는 한국인들 또한 제가 지적을 할 때마다 연신 코리아를 외쳐댔다는 건데요. 보통 이런 경우 자신의 원래 국적을 숨기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기에 저는 도대체 이들이 어째서 자랑스럽다는 듯 자신의 국적을 밝히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했지만 아무튼 한국 놈들은 재수가 없는 녀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한국을 욕하는 기사를 쓰기 위해 파업이 진행 중이라는 삼성 공장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분명 친구는 삼성은 노동자 알기를 우습게 하는 악덕 기업이고 전 세계인들이 한국 기업의 부조리함을 알 필요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기에 저는 당당히 삼성 공장에 입성했어요. 그런데 인도인 공장 노동자들과 인터뷰를 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일단 임금부터가 그랬습니다. 인도 노동자들은 자신들은 월급 40만 원가량을 받고 있다며 이런 코딱지만한 금액으로는 절대로 먹고 살 수 없다며 인상을 잔뜩 찌푸렸는데요. 이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액수였습니다. 인도의 평균 월급은 4만 원으로 인도 공장 노동자들은 인도 평균보다 10배를 벌고 있는 셈이었거든요. 심지어 40만 원이면 인도 메이저 언론사에서 일하는 저보다도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거였기에 저는 이들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은 최소 월 80만 원은 받아야겠다며 기존의 금액보다 2배 인상된 금액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80만 원이면 인도 상위 0.1%를 가뿐히 넘는 엄청난 월급인데 저는 아무리 같은 인도인이라 이들의 편을 들고 싶어도 이건 인도 노동자들이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기가 찰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더 많은 휴가와 근무 시간의 단축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들의 실질적인 시급은 천문학적으로 비싸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대체 인도 노동자들이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얼토당토 않는 요구를 하는 건지 이해조차 안 갔습니다. 심지어 인도 노동자들은 고용세습까지 요구했는데요. 아니, 파업까지 할 정도로 마음에 안 드는 일자리인데 어째서 자신들의 자식에게까지 물려줄 생각을 한단 말인가? 저는 어느 것 하나 논리에 맞아떨어지는 법이 없는 노동자들의 주장에 학을 뗄 뿐이었습니다. 저는 도대체가 이들의 요구사항이 이해가 안 됐고 이대로라면 기사는 써보지도 못할 게 분명했기에 그저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인도 노동자들의 터무니없는 요구일 뿐이었고 이런 걸 기사로 써낸다면 오히려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만 강화되며 그야말로 한국 좋은 일만 하게 될 게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는 우연히 지금의 파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한 근로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본 순간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는 영락없는 동아시아인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는 힌디어도 잘하지 못했고 인도인들처럼 안 씻은 듯한 지저분한 행색을 하고 있었으며 동아시아인 치고는 너무 까무잡잡하고 키도 작은 그의 외적인 특징상 그는 중국인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은 동인도 출신이라 얼굴이 동아시아인과 비슷한 거라며 자신은 영락없는 인도인이라고 억지를 부렸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자란 마을에서는 힌디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힌디어가 능숙치 않다며 계속해서 자신이 인도인이라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이 선진국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사실 찢어지게 가난한 후진국으로 이들은 삼성이라는 대기업 하나만 믿고 으스댈 뿐 다른 산업들은 전부 열악하고 후진적이라 한국인들의 평균 월급은 5만 원밖에 안 되는 빈곤국가라고 말을 이어나가더군요. 그리고 이렇듯 한국인들의 평균 임금은 인도와 비슷한데도 삼성 근로자의 월급만은 격차가 심각하다며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인도인들은 40만 원을 받는데 한국인들은 몇백만 원이나 받으니 이건 너무 불합리하지 않냐며 따지고 들었어요. 그의 말을 듣고 저는 기자로서 수상한 촉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고 쳐도 힌디어도 제대로 못하는 이 중국인처럼 생긴 남성이 파업을 주도하는 것도 그렇고 굳이 인터뷰를 하러 온 기자인 제게 먼저 다가와 일반 노동자들은 쉽게 알 수 없는 정보들을 넘기는 것도 그렇고 미심쩍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기자다 보니 자연스레 정보가 빠르고 중국인들의 스파이 활동 및 중국 사이버 부대가 전 세계의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인도와 중국은 사이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인도에도 중국 정부에서 고용된 스파이들이 여럿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를 이간질해서 거의 전쟁 직전까지 가게 한 것도 전부 중국인 스파이의 이간질 때문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을 정도로 중국의 여론 조작 및 선동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이 정체불명의 인도인은 중국의 스파이가 분명하고 이번 파업은 중국이 관여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인도 평균 월급보다 10배는 더 많이 받는 노동자들이 왜 구태여 파업을 하겠어요? 아무래도 인도 노동자들은 이 중국인의 선동에 넘어간 모양이었고 중국인은 인간 본연의 욕구인 금전적인 욕심을 살살 긁으면서 인도 노동자들이 한국 기업을 망치도록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업은 한국의 경제력도 낮추고 또 한국과 인도의 사이까지 이간질할 수 있으니 중국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눈엣 가시였던 두 국가를 견제할 아주 좋은 수라고 할 수 있었죠. 그래도 저는 한국이 후진국이라는 사실에 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인도 관광지에서 대변이나 보는 한국인들의 처참한 수준을 보면 이들은 중국인과 다를 바가 없었고 이런 교양 없는 민족이 부유할 리는 절대로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뒤에서 인도에 호박씨나 까고 있다니 한국은 정말 주제도 모르는 국가임이 분명했죠. 그러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판별할 아주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회사에서 저를 한국으로 파견 보냈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회사는 이번 파업 문제에 대해 인도의 편을 드는 기사를 작성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한국인들이 인도를 차별하는 문제와 인도 관광지에서 각종 기행을 펼치며 인도를 망치고 있는 문제는 인도 내에서도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었고 많은 인도인들이 한국에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리고 인도인 노동자들의 삼성공장 파업 문제에 관해서도 아무래도 대부분의 인도인들이 자국의 노동자들의 편에 서곤 했기에 한국에 대한 여론은 더욱 좋지 않았죠. 한국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도의 인터넷 커뮤니티나 뉴스 등에서는 삼성공장의 한국인 관리자들이 인도인 노동자들에게 각종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나돌아다니기 시작했기에 한국에 대한 여론은 더더욱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실제로 인도 노동자들을 인터뷰해본 저로서는 이것도 전부 중국 사이버 부대의 이간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아무래도 한국이 욕을 먹는 것은 제게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통쾌한 느낌마저 들었죠. 아무튼 제가 속해 있는 언론사는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취재해올 것을 요구했고 그렇게 저는 한국의 후진적인 점을 포착할 겸 의문의 인도인이 한국에 대해 말했던 것이 진짜일지를 확인도 할 겸 한국에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분명 후진국이라더니 인천공항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했거든요.
도대체 어떤 후진국에서 이 정도의 공항 인프라를 구비해 둘 수가 있단 말인가? 이건 공항이 아닌 마치 하나의 도시처럼 보였을 정도로 엄청난 웅장함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인천공항 측에서는 비행기에서 내린 탑승객들을 픽업해주는 공항 셔틀버스까지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인들은 비행기에서 정신없이 내려서 서로 먼저 버스에 탑승하려고 싸우는 게 아닌 자기보다 힘든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도우며 끝까지 배려심 깊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데요. 몇몇은 자신의 옆좌석에 앉은 노인의 무거운 짐을 전부 내려주었고 몇몇은 셔틀버스에 노약자의 짐을 대신 실어주기도 했어요. 덕분에 비행기에서 버스로 향하는 과정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고 저희는 상당히 신속하게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죠. 이건 정말 뜻밖의 모습이었기에 저는 벙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정도로 높은 교양 수준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어떻게 남이 나라 길거리에 대소변이나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런 착한 사람들이 인도를 무시하고 차별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아무래도 제가 한국에 대해 오해를 했을 수도 있겠다 싶었고 그렇게 여러 생각을 하며 수속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한국 공항의 수속 과정도 매우 놀라웠어요. 사실 인도는 중국과 파키스탄 등 인접한 여러 국가들과 크고 작은 분쟁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나 파키스탄과는 영토 분쟁까지 겪으며 양국은 폭발물 설치 같은 극악무도한 공격들도 빈번하게 주고받고 있기에 공항에서의 수색 과정은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공항 인프라는 아직도 형편없어서 스캔 과정이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재수가 없으면 하루를 꼬박 공항에서만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 공항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은 수동으로 가방을 검사할 필요 없이 추가 검사가 필요한 품목을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는 AI 기반 엑스레이 기계를 사용하여 가방을 3초 만에 스캔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숱한 해외 파견 경험이 있지만 이런 최첨단 기계를 도입한 국가는 난생 처음이었기에 그저 당황한 채 머리를 긁적일 뿐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어느 경지를 초월한 수준에까지 이른 것 같았거든요. 심지어 한국 공항 직원들은 무척이나 친절했고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제가 공항을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줬는데요. 이건 인도인들을 차별하는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고 저는 예상과는 너무도 달랐던 한국에 큰 충격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준 건 중국인들의 조작과 선동 때문인 게 분명해 보였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처음 왔지만 엄청난 안정감과 제 집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마음을 놓긴 너무 일렀어요. 공항은 한국과의 얼굴과 다름없는 곳이고 그래서 보통 개발도상국이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공항 인프라만 보여주기식으로 그럴듯하게 해놓은 뒤 외국인들에게 인정을 갈구하곤 하거든요. 한국도 이와 비슷하게 보여주기식으로 공항에서만 선진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해놓은 걸 수도 있었기에 저는 일단 경계를 늦추지 않기로 했죠. 그러다 제가 막 공항에서 빠져나갈 무렵 저는 매우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한국인들의 태도였죠. 물론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매우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들처럼 보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서구권 국가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백인이 무언가를 물어봤을 때 한국인들은 백인에게 분명히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었지만 딱 봐도 인도인처럼 생긴 제가 한국인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놀라지 마세요. 한국인들은 백인들보다 제게 훨씬 더 친절한 도움을 줬거든요. 한국인들은 서구권 선진국 출신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겐 그저 친절한 영어 설명만 건네줬다면 인도라는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 출신인 제게는 직접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주는 수고를 기꺼이 감내해줬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태도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인들은 강자에게 오히려 강하고 약자에게는 관대한 태도를 보일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한국인들은 본성 자체가 강인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런 사람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을 차별했다는 사실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삼성공장이 인도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임금과 복지를 제공했던 것도 이러한 한국인들의 약자에게 관대한 태도에서 기인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저는 아무래도 상황이 매우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인도를 위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했음에도 인도는 중국인들의 공작에 속아 한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 또 이제는 파업까지 일삼고 있다니 한국이 이런 인도의 피로감을 느끼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인도 노동자들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염증을 느낀 삼성이 인도에서의 공장을 철수하기라도 한다면
그건 인도 경제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재앙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 복잡한 생각은 한국 버스에 탑승하자마자 싹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버스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웠고 저는 그저 생각을 멈춘 채 멍 때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일단 한국의 버스는 약속한 시간에 단 1분도 늦지 않고 정시에 도착했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한국 버스는 전부 전기차였기에 매우 친환경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도에는 대중교통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대중교통망이 매우 열악하기 그지없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인도는 인건비가 저렴한 대표적인 국가로 사실상 택시나 릭샤 등을 이용하는 것이 버스보다 싸게 먹히니 이러한 대중교통이 발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인건비가 상당히 비싼 선진국인지 세계 최고 수준의 대중교통 인프라와 시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버스 정류장에는 기사를 구인하는 공고문이 붙어 있기도 했는데 한국의 버스 기사 월급은 인도에서 최상류층에 속한다는 정치인 월급보다도 훨씬 더 높았고 이건 한국의 평균 월급이 5만 원이라고 주장한 수상한 인도인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과장을 조금 보탠다면 한국인들의 하루 일급이 인도의 평균 연봉과 비슷해 보였고 이건 양국의 경제 수준 차이를 여실히 보여줬기에 아무래도 한국이 인도 공장 노동자에게 책정한 월급은 충분한 것을 넘어 차고 넘칠 정도였던 거였죠. 아무튼 그렇게 탑승한 전기차 내부는 마치 최첨단 기술력의 집합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도에서는 꿈도 못 꿀 최첨단 장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버스에 무료 와이파이가 터지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좌석마다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포트가 장착되어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심지어 버스에는 인도에서는 상류층 부잣집에도 없는 공기청정기까지 가동되고 있었기에 저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22세기에 온 것만 같은 신비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버스에서 제공하는 무료 와이파이를 통해 모바일 지도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이 버스는 원래의 경로대로 이동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아무리 정류장 간격이 먼 광역버스라고 해도 도대체 무슨 이유로 경로대로 이동을 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저는 혹여나 버스 기사가 다른 목적을 갖고 있나 싶어 약간의 긴장이 되기도 했는데요. 인도에서는 택시기사가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도 자신의 친구를 추가적으로 태우기 위해 경로를 이탈하는 경우가 너무도 잦고 또 외국인 관광객에게 물건을 강매하거나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고의적으로 이상한 곳으로 데려가는 사기와 납치 행위가 너무도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옆에 앉은 한국인에게 도대체 이 버스는 왜 경로대로 이동하지 않는 건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승객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충격적인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의 광역버스의 경우 최첨단 GPS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AI 내비게이션이 탑재되어 있고 이 내비게이션은 실시간 경로를 반영하여 최대한 빠른 경로를 자동으로 안내해 주거든요. 아무래도 내비게이션이 원래의 경로와 다른 경로를 알려준 것을 보니 지금은 퇴근 시간이라 해당 도로가 정체되었거나 혹은 도로에 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죠. 한국이 자체 개발한 AI 내비게이션은 교통 흐름, 혼잡도 및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교통당국의 AI 기반 교통관리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고 버스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자동으로 변경된 경로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기술이 존재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이건 당장 기사로 작성한다고 해도 인도인들은 단 한 명도 믿지 않을 정도의 비현실적인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가 운전기사 쪽으로 다가가 마법의 내비게이션을 더욱 유심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사에게 접근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고 비명을 질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버스 기사는 핸들에서 손을 떼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는 운전 중에 졸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고 저는 패닉에 빠져 당장 기사를 흔들어서 깨웠는데요. 그런데 한국인 기사는 여전히 버스에서 손을 뗀 채로 저를 마치 주정뱅이 보듯 쳐다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장면을 보던 다른 한국인들도 핸들에서 손을 뗀 채로 운전을 하는 버스 기사를 이상하게 보기는커녕 전부 저를 보고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을 뿐이었어요. 저는 한국인들이 단체로 귀신에 홀리기라도 한 건가 싶어 황당해하고 있었는데 이내 제 옆좌석에서 친절한 설명을 해주던 한국인이 다급히 뛰어나와 놀라운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건 자율주행 버스예요. 그래서 버스 기사는 굳이 운전대를 잡을 필요가 없죠. 현재는 시범 운영 중이기 때문에 버스 기사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탑승해 있지만 한국은 곧 자율주행 대중교통이 일상화될 거고
심지어 지하철의 경우에는 이미 진작부터 기관사 없이 자율주행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한 AI 내비게이션은 곧 운전자를 대체할 거라고요. 저는 그의 말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한국의 기술은 어느 경지에까지 도달했다는 말인가? 그리고 불현듯 한국의 기술력이 이미 운전자까지 대체할 수준에 이르렀다면 아무래도 공장 또한 이미 자동화를 도입한 상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업들은 이제 더는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고 이건 인도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인 상황이었죠. 한국 기업의 공장들은 수많은 인도 노동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이제 더는 인도의 공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면 인도 경제는 일순간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순간적으로 엄청난 불안감이 들었고 결국 일정 마지막 날로 계획했던 삼성 공장 견학을 당장 오늘로 앞당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삼성 공장으로 가는 길에서 저는 여러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한국의 길거리는 대소변은커녕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거든요. 아무래도 인도 길거리에 대소변을 보는 사람들은 역시나 한국인이 아닌 전부 중국인인 모양이었고 저는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다른 나라를 욕보이는 중국인들의 지독하고도 미개한 심성에 학을 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한 감탄과 중국에 대한 혐오로 여러 생각을 하다가 어느새 삼성 공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공장에 들어감과 동시에 저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삼성 공장은 거의 자동화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한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AI 기반 로봇은 조립 및 품질 관리부터 포장 및 재고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업을 처리하고 있었고 심지어 이 AI 로봇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능을 개선하고 새로운 작업에 적응하며 운영 데이터에서 학습할 수 있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장착되어 있기에 마치 인간처럼 계속해서 발전하는 중이었어요. 더 놀라웠던 점은 한국의 공장에서는 시설 내 자재 취급을 위해 자율주행 차량과 드론을 사용했다는 거였습니다. 자율주행 지게차와 로봇카트는 공장 전체에서 원자재와 완제품을 이동하여 워크플로우를 최적화하고 사람의 개입 필요성을 줄이고 있었죠. 저는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도 기술력만 해도 삼성은 노동력을 기존보다 80% 이상은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이 말은 굳이 해외에 공장을 지음으로써 불법 파업 같은 귀찮은 일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뭘 그 정도쯤으로 놀라냐는 듯 더욱 충격적인 장면들을 보여줬죠. 삼성 공장의 AI 기반 시스템은 더 가치 있고 놀라운 일처리 능력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삼성이 자체 개발한 AI 기반 시스템은 예측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기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유지 보수가 필요한 시기를 예측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공장은 장비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여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의 AI 시스템은 시장 수요를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생산량을 조정하기도 했죠. 특정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급증하면 공장은 사람의 개입 없이도 생산 능력을 자동으로 늘리고 자원과 노동력 배분을 조정하여 수요를 충족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기계의 고장이나 갑작스러운 수요와 공급의 변화는 인간이 절대로 대응할 수 없는 영역으로 공장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에 인간이라면 그러한 예측할 수 없는 변수에 순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겠다는 듯 이 모든 변수를 AI 기술을 통해 사전에 대응하고 있었고 이건 그야말로 완벽한 최적화를 통한 극도의 효율을 달성한 모습이었어요. 물론 AI는 공급 사슬을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원자재를 적시에 주문하여 재고 과잉이나 부족을 방지하기도 했는데요. 삼성이 개발한 AI 시스템은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동향을 추적함으로써 공장은 운영 중단을 피하고 재고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공장에서는 이러한 재고나 다른 국가에서 수입해와야 하는 원자재, 그리고 예측 불가의 변수들 때문에 원래 예상했던 생산성의 절반가량밖에 효율을 못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인도처럼 공장 인프라가 열악한 경우라면 30%의 효율만 나와도 선방했다고 보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사람이 아닌 AI 시스템으로 그야말로 100% 효율을 자랑하고 있었고 이런 모습을 보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가장 무서운 점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공장의 모든 기계, 로봇, 공정은 패턴을 식별하고 생산을 최적화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분석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한다는 점이었는데요.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장은 계속해서 학습하여 더 높은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었고, 이 말은 한국이 완전한 자동화 공장을 실현하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실제로 삼성공장 관계자는 이 공장은 아직까지는 일부의 노동 인력이 필요하지만 만약 공장이 머신러닝을 통해 완전한 자동화를 달성한다면 이제 삼성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른 기업들은 인간의 노동력이 거의 필요 없어지므로 해외 공장을 전부 철수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인간 노동력의 필요성이 거의 사라진 한국은 한국 국내의 인력만으로도 충분히 수요를 충당할 수 있으니 굳이 인도 같은 곳에 공장을 지어서 불법 파업이나 계약 위반의 리스크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죠. 이 말은 한국은 높은 기술력을 통해 오직 한국인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이었기에 저는 엄청난 부러움을 느끼면서도 인도와의 현격한 수준 차이를 보이는 한국의 모습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평균 월급 5만 원을 받는 후진국이라더니 도대체 세계 최고의 국가를 보고 어떻게 후진국 소리를 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리고 지금 인도 노동자들은 중국에 속아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실 삼성이 변덕을 보인다면 삼성은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인도 공장을 철수하고 한국 국내의 노동력만으로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의 압도적인 강력함에 넋이 완전히 나가버렸고 한국에서 취재한 모든 선진적인 영상들을 정리해서 기사를 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발 인도인들이 주제를 알았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지만 저 또한 중국의 선동에 넘어가서 한국을 이유 없이 미워했던 것에 엄청난 죄책감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수준이 비교적 낮은 인도인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한국의 실체를 알리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